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선행과 심화를 조화롭게 아이들을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영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오늘 제가 설명의 주제로 잡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한번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능 영어예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뭐 이런 손자병법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수능 영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엄청난 영어 공부량을 강요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수능에서 요구하는 영어가 어떤 건지 알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의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물론 영어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영어를 많이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영어만 잘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혹은 뭐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독서라든지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이 깨져버린다면 결국은 실패하는 학습 전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수능 영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한번 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는 어휘 얘기예요. 어휘. 지난번 제가 첫 강의 때도 살짝 얘기는 해드렸는데,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들 영어 학원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학원 오면 하루에 뭐 100단어씩 외워요. 뭐 200단어씩 외워요.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어머님들은 일단 단어는 공부한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구나. 아주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단어를 외운다는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부분일까? 효율적인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 영어는요, 단어 번역 시험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문해력 시험입니다. 수능 영어는요, 단어 번역 시험이 아니고 논리적인 문해력 시험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웠다는 게 사실은 수능 영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단어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까지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단어가 3,000단어가 있고요. 혹은 심화 영어까지 한 게 3,500단어까지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단어는 시험에서 사용을 할 수 없게, 그 단어 내에서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럼 뭐 10%는 모르는 단어 나올 수도 있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르는 단어 10%는요 문제에서 단어 뜻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되는 단어 시험은 보통 3,000단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수능에서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나 할 때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사실은 모든 수능 영어 문제를 어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전국에서 한 50% 아이들은 3등급 이상, 그러니까 70점 이상 맞고요. 한 20%에서 25% 아이들은 80점 이상을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점수대를 가르는 1등급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작년에는 또 뭐 수능 영어 1등급이 뭐 3%밖에 안 돼 갖고 뭐 평가원장 뭐 사퇴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1%를 넘어가기 위한 그 한 끗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24년도 수능 영어 3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이제 빈칸 추론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there have been 뭐 psychological 하면서 막 이렇게 인지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일단 영어를 보여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글 번역본을 보여드릴게요. 한글 해석본입니다. 이거는 피실험자들에게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분명히 나타나는 표정이나 마음 상태를 파악하도록 요청하는 심리학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매우 엇갈렸대요. 그래서 17세기의 프랑스 화가이자 이론가인 사람이 화가가 표현해달라고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에서 놀라운 점은 어떤 수의 얼굴 그림이든 손실 없이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빠진 것은 감정을 확정적으로 만드는 어떤 환경이나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관계인지, 그 장면에서 관건이 무엇이든지 알아야 됩니다.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단지 얼굴을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마주치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들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사회적, 인간적 상황으로부터 괴리된 채 그럭저럭 촉발되어 보유될 수는 없다. 자, 한글로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수능 영어를 보여주면 오마이갓 하면서 놀라는 이유예요. 우리도 한글로 이거를 해주면은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빈칸에 맞는 말이 어떤 건지 이제 선택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과연 단어를 몰라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렸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단어 가지고 아이들 그 성적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정답률 13% 문제였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를 몰라서 틀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티치너의 실험이 증명한 거는 맥락이 없으면 감정도 식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실험자들한테 얼굴 사진만 보여줬을 때 감정 식별 결과가 이 사람이 즐거운지 기쁜지 뭐 놀란 건지 우는 건지에 대한 이런 답변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맥락이 부재하면 어떤 얼굴 사진을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해력의 차이라고 봐야지 단어 뜻을 아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그 단어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읽어보면 얼굴 표정만 존재했을 때 감정을 특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러면 어떤 얼굴 그림이든 손실 없이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논리를 뽑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운다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까? 사실은 어머님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하지만 고등학교 부모님들한테 하루에 단어를 뭐 100개씩 외워요 하는 학원이 있다면은 그 학원은 100% 안 될 겁니다.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단어가 문제라는 걸 아시거든요. 물론 단어가 안 된 친구는 단어부터 외우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 이게 3,000에서 한 3,500 단어를 초등학교부터 꾸준히 외웠는데 다 못 외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단어가 아니고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게 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훈련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중학교 3학년까지 수능 영어 1등급 끝내고 고등학교부터는 수학을 달립니다. 아주 그럴싸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두 자녀를 수능을 치러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고3하고 중3하고 추론 능력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발달 단계 차이가 조금씩 있죠. 중학생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극소수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뭐 수능 영어 1등급 완성 이런 거에는 속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차근차근 꾸준히 준비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글을 읽고 추론하는 능력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머님들이 명백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드리자면은요, 한글 문해력하고 수능 영어 수준은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한글로 제가 좀 전에 한글 해석본 보여드렸잖아요. 한글로 해석 안 되는 건 당연히 영어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가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는 어휘를 읽을 때도 맥락 중심의 어휘를 확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장을 이렇게 가져다가 우리 하루에 몇백 단어씩 외워요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하루에 몇백 단어씩 외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문장에서 이 어휘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어휘라도 문장 따라서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재가 선택되고 그 교재에 대한 단어장을 공부하는 게 훨씬 문맥 중심, 맥락 중심의 단어를 외우는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 어떤 독해 문제집이나 이런 문장 가지고 만든 단어장은요, 하루에 어머님 우리가 100단어씩 외워요, 150단어씩 외워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려면 그냥 단어 중심의 이제 그 단어장을 외우는 건데, 이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까 한다면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단어를 외울 때는 우리 아이들 배우는 그 독해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연습들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지 발달에 맞게 건강하게 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떤 책을 읽혀야 되느냐고 말하면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읽을 수 있는 책을 읽히라고 합니다. 그게 발달 단계에서도 맞는 거고요. 아이들이 그거 단계로 가야지 문해력도 차근차근 높아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챕터북이나 스토리북 중심의 책을 많이 읽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토리 중심의 챕터 중심의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시키면 좋고요. 그리고 고학년부터 중학생은 뭐 짧은 에세이라든지 아니면 기사 같은 이제 비문학 지문 같은 거를 훈련시켜서 읽혀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배경 지식도 확장하고 그에 따른 용어나 어법의 사용 같은 것도 같이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면은요, 수능형 고난도 비문학을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영어에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고도 수능 영어 1등급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렇지만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닥층에는 한글 문해력과 꾸준한 독서 습관이 역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법이나 단어나 독해 같은 걸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맥락 속에서 단어 확장을 시키는 거, 그리고 문장 구조 파악을 위해서 문법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문법도 그냥 문법을 위한 문법,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문장 구조 파악을 위한 문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고차원적인 논리, 추론, 추상적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의 방법을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을 시키신다면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면서 수능에선 1등급 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